안녕하세요. 범죄분석가이자 범죄사회학자인 배상훈 인사드립니다. 2021년 2월 17일입니다. 조금 화면이 자세가 바뀌었죠. 약간 근접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볼수록 마음에 들어요. 이제 좀 되면서 다른 자세 아니면 다른 조형물 같은 걸로 바꿔가면서 할 생각입니다. 가끔 또 뭐 다른 것도 있으면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 중에 하나는 새벽에 귀가하는 여성들을 쫓아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미성년 혹은 성년기 초반에, 그러니까 말은 일종의 초포식자라고 합니다. 14세에서 24세까지를 슈퍼프레데터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1990년대 이후에 미국에서 새로운 범죄, 그러니까 오펜더들이 출연했는데 그 출연한 사람들의 특징이 상당히 복합적이어서 기존의 범죄 이런 거 갖고 설명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범죄학자들도 이제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 뒤에 이제 그들을 이제 슈퍼 프레데터, 초포식자라는 개념으로 쓰고 거기에는 뭐 성범죄자를 포함해갖고 다양한 일종의 관습적인 개념으로 썼지만은 그 뒤에 이게 이제 뭐 범죄학자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까지의 학문적인 것까지로 뭐 이어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범죄 교과서에 사례 혹은 어떤 범죄자의 유형 변화 이렇게 나오니까, 그리고 CCM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니까 정확히 그 개념은 아니지만은 어떻게 보면 사회어로서 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범인들은 이 새벽 시간에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에 귀가하는 여성들을 뒤따라가서 유사강간, 여기서 유사강간이라고 하는 건 개념적으로 법률적 개념입니다. 강제추행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 골목 같은 데라든가 아니면은 전철역 같은 데라든가 이런 데에 편의점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24시간 여는데 그런 데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관에서 뭐 라면을 먹던 대기하면서 있다가 그 앞을 지나서 집으로 귀가하는, 전철역 인근에 있으니까, 아니면 뭐 버스 정류장 인근에 있고, 그러니까 밤 시간, 그리고 또는 뭐 그런 일종의 원룸 주거지의 초입에 이런 편의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불 켜진. 거기서 이제 빈둥거리다가 대기하다가 빠르게 귀가하는 여성 혹은 여성들을, 그러니까 여성이겠죠. 단독으로 이제 혼자 빠르게 쫓아가서 공용 현관문 비밀번호는 누르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은 상당히 위험한 공간과 어떤 그 자세 혹은 그 상황은 전환되는 상황이다. 즉 걸어가고 있을 때에서 90도 꺾이는 골목길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문을 열거나, 그러니까 장면이 전환되는, 공간이 전환되는 이런 때가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냥 어떤 특정한 장면이 지속될 때는 그것은 공격하기가, 기습, 이게 이제 블리츠 어택이라고 하는 개념을 쓰는데, 눈 깜짝할 새에 공격하는 블리츠 어택 같은 경우 형태입니다. 그것을 하기에는, 왜냐하면 직선 도로로 쭉 가 있으면 위험 요소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죠, 비교적. 근데 공간이 꺾이거나 아니면 무슨 행동을 하기 위해서 멈춰 있는 상태, 그리고 특히 그럴 때는 일정 정도 안심하는, 왜냐하면 안에 문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계단을 올라갈 때 탁 위로 올라가 탁 턴할 때, 요럴 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특히 제일 위험한 것은 지금 이것처럼 공용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를 때 신경을 비밀번호에 집중해서 거기에 이제 가리려고 막 그럴 때죠. 그리고 이제 보통 자기 집 비밀번호를 누를 때 계단 뒤쪽에서 튀어나와서 공격한다든가 이런 방식의 공격 방식을 쓴 거죠. 이 범인놈들도 그렇게 한 겁니다. 공용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동안 뒤에서 급습, 블리츠 어택을 한 다음에 양손으로 이제 감싸 안고 거기선 여러 가지 이제 협박이라든가 이런 방법들을 동원하고 흉기를 쓰는 경우도 있고 쓰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둔기 같은 걸로 바로 공격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주차장으로 끌고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추행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성적 공격을 했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강제추행 유사강간이지만 강간을 일정 정도 의도했을 수 있고 이 전체가 포괄적으로 성범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강제추행 혹은 유사강간 형태로 처벌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포괄적인 형태의 성적 공격행위,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링 범죄 집단들이 지들끼리 이 특정 공간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어떤 쥐들 집단의 공격적인 욕구에 맞는 피해자를 선정해서 순번을 정해서 공격하거나 아니면은 그걸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일종의 연쇄강간 혹은 연쇄강간을 의도한 연쇄강제추행 같은 이런 형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어떤 검찰이나 경찰은 이거 자체를 현행 법 시스템으로 처벌해야 되니까 유사강간, 강제추행으로 되지만 범죄적 측면에서는 이것은 성적 공격이 되는 거고 성적 공격 중에서도 집단 심리와 그리고 일종의 공포감을 노리는 그리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삽입강간이라든가 어떤 특정한 성적인 만족 플러스 아니면 그건 차선이고 더 선행되는 것은 공포감 야기, 두려움을 통한 지배욕 이런 것들이 상당히 더 높은 인텐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텐츠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들은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이거는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대담하고 피해자들은 위협 정도는 상당히 무겁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범죄의 인텐츠니까 그런 거죠. 상당히 불안감, 공포감을 가중시키는 방법으로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법적으로는 공용 현관문이기 때문에 주거 침입이 적용이 안 되는 거고 그게 일반 유사강간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러니까 새롭게 빠르게 변화하는 빠르게 진화하는 성범죄 혹은 이 일종의 말하자면 포괄적인 성범죄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이것은 성범죄보다 위에 있는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폭력범죄라고 하면 여러분이 인식하기는 조금 더 낮게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공포를 유발하는 폭력범죄인 거죠. 거기에는 강간 예비까지도 들어가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상당히 이런 범죄에 주목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프로그램에 지금 이 에피소드를 듣는 여성분들, 혼자 사시는 여성분들이라든가 아니면 혼자 살지 않다 하더라도 이런 원룸촌이라든가 아니면 주거지 인근에서 늦게 퇴근하시고 이런 분들은 항상 명심하실 것이 전철역 인근 아니면 버스 정류장 인근에 불 켜진 24시간 편의점 같은 데에서 대기하고 있는 좀 이상한 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는 조금 겉모습은 좀 적게 들 수도 있고 나이가 들어 보일 수도 있는데 걔네들이 이제 몇 놈이 모여갖고 순번을 정해서 공격을 할 수도 있고 둘이 같이 들어가면 피해자들이 도망가기 때문에 혼자 이동하는 경우 몰래 뒤쪽으로 따라가면 이동성이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인 거죠. 분명한 것은 이런 것은 각 관할 경찰서라든가 이런 데에서 생활범죄 아니면 강력범죄 부서에서 이걸 충분히
예측해서 추적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기존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즉 사전 예방이나 예비할 수 있기에는 데이터가 부족하지만 빠르게 진화하기 때문에 저같이 이런 범죄를 분석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충분히 추정하고 이런 경보를 발령할 수 있지만은 기존 경찰에서는 이것을 이 범죄적 전환은 어려운 거고 또 이렇게 되다 보면은 피해자가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피해자들이 늘어났지만 결국은 이 결과적으로는 추행이나 아니면 이런 것에 그치기 때문에 신고되고 아니면 신고된다 하더라도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혹은 뭐 삽입강간 같은 경우라든가 아니면 아주 심한 폭력을 당하지 않는 이상 범죄 자체가 지속적으로 여러 범죄가 유사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지만 수사기관, 경찰의 입장에선 굳이 이것을 할 어떤 동인이 없는 이런 종류의 범죄가 상당히 이 힘이 약한 약자들한테 심각한 범죄의 유형이라는 겁니다. 저 같은 범죄 분석가들은 이런 거에 핵심 포인트를 두는 거고 이것이 이제 범죄학 혹은 범죄사회학의 영역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항상 이 장면이 전환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 그리고 좀 불안할 것 같으면 친구를 부르거나 아니면 오빠나 아니면 아는 사람을 불러서 집으로 귀가를 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경찰서 같은 데에서 신고를 하고 민원을 넣어갖고 이 가로등을 밝게 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데 순찰을 더 강화하게 한다든가 이런 자구책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됩니다. 경찰한테. 그리고 가능하시면은 여러분 전기 충격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쉽게 쓸 수 있는 거 늘 제가 말씀드리죠. 전기 충격기 같은 경우는 손에 바로 꺼낼 수 있고 바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전기 충격기 그리고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 제대로 쓰지 못할 거면은 전기 충격기는 의미가 없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형태의 뭐 칼을 가지고 다닌다 아니면 뭐 이런데 그런 것들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의미가 없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뭐 후추 스프레이 같은 건데 그것도 제대로 쓸 수 있을까 연습이 필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호신 연구가 있다 하더라도 바로 내가 짧은 시간에 겁먹지 않고 쓸 수 있을 그 정도이면은 사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뺏겨가고 더 위험할 수 있다. 이건 제가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속적으로 이런 사건들은 제가 다시 계속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국민일보에서 아이들 머리 잡히고 맞을 때 어린이집 평가는 A급이라고 나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많이 아시겠지만 이 인천의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아마 전체가 아이들을 10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해서 구속됐습니다. 인천 서구에 있는 어린이집인데요. 문제는 이 어린이집의 정부 평가가 최고점 A 등급을 계속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럼 이제 이상하시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학대를 당했는데 그걸 확인하지 않았느냐? 특히 항목 중에는 교사가 영유아를 존중했는가? 차별 없이 대하는가? 편안한 분위기였는가? 그 중에서 18개 평가 항목 중에서 17개가 최고점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평가 기간이 아동학대 의심 행위가 계속되던 시기였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죠. 여러분도 공무원도 계시고 그럴 텐데 이 현장 점검이나 아니면 이런 점검을 하는 공무원이라든가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가 잘 보세요. 보통 이제 어떤 기관이나 이런 거에 상급 기관에서 하급 기관을 평가하거나 아니면 뭐 평가를 하는 기관과 받는 기관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잘 아시겠지만 일정을 통보합니다. 잘 아시죠? 우리가 언제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 평가를 받는 데서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럼 준비를 해요. 청소도 시키고 막 애들한테 연습도 시키고 그게 무슨 평가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실 이거는 아마 우리나라의 전체 어떤 이런 기관이라든가 뭐 단체라든가
그 어떤 예산이 들어가는데 또 재정이 들어가는데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게 무슨 평가냐? 불시에 암행 감찰 같은 거,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떤 음식점을 이 평가하기 위해서 일종 손님처럼 위장해 갖고 들어가서 평가하는 이런 것처럼 실제로 그래서 그게 평가되는 것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평가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근데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되냐면요.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거죠. 그러면은 꼬투리를 쉽게 잡힐 수 있다. 그럼 결국 꼬투리는 잡는 쪽에서 그것을 악용할 수 있다. 또 하나, 그걸 평가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느냐. 그 인력이라는 게 어차피 그 공무원인데 그 공무원이 한 번 하고 말 것도 아니고 얼굴이 다 팔려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 얼굴을 이 전체 평가받는 사람들 전체 기관 뭐 수십 개 다 돌려갖고 임의하면 뻔히 알지 않느냐. 그 의미가 없지 않냐. 그러면 거꾸로 그러면 전혀 모르는 사람을 써갖고 그 외주를 줘갖고 하면 그건 또 어떻게 신뢰하느냐. 이런 다양한 문제 제기합니다. 그런데 명확한 것은 지금처럼 일정을 알려주고 정해진 시간에 와서 평가하는 건 아무 의미 없다. 그거는 그냥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제가 말씀을 드려도 뭔지는 충분히 아실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돼야 되는 것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심리평가에 있어서는 강제적인 배제 조치라든가 평가 이런 것들 필요하다. 그런 말씀 드린 것처럼 이런 어떤 기관 평가라든가 이런 것도 엄정하게 평가하려고 하면 그걸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부터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경찰의 감찰과라든가 내사과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기관 같은 데서 정부 재정이 투여하는 데는 이런 걸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업무를 키워낼 수 있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이 어린이집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전국평가. 그럼 보육진흥원에는 이 평가하는 사람들의 어떤 전문성이 얼마나 있느냐. 그들을 제대로 교육해 본 적이 있느냐. 그냥 있는 공무원 그냥 쓰는 거 아니냐. 그들이 노비받지 않는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느냐. 그럼 외주를 줘라 차라리. 진짜. 그럼 그 외주 주는 사람을 랜덤하게 선별해갖고 하는 이런 매뉴얼을 만들어야. 근데 그걸 그렇게 하면 실제로 이제 어린이집들에서 반발이 많겠죠. 그 반발을 한다고 해서 이걸 안 하는 게 더 문제가 더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여튼 결국은 지금 이 국공립 어린이집 학대한 A 등급을 받으니까 부모들이 이 어린이집 좋다고 생각해서 믿고 맡겼지만 애들이 지금 두들겨 맞고 막 학대당하고 이들의 피해는 어떻게 할 거냐. 아이들을 먼저 생각해라. 즉 수요자를 먼저 생각하라. 공급자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늘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냐. 우리의 행정이나 우리의 어떤 정부라든가 지자체의 어떤 업무라든가 이런 공적 업무라는 것이 수요자 중심으로 가야 된다. 기업들도 수요자 중심으로 가는데 정부가 뭔데? 정부도 역시 수요자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될까요, 근데? 글쎄요. 그렇게 안 하니까 이 보육교사 애들이 뭐 합니까? 애들을 던지고 막 때리고 뭐 가두고 애들 그 옆에서 고기 거먹고 원생들은 방치하고 이런 극단. 왜냐? 감시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한통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간땡이가 붙는 거예요, 계속. 그럼 극단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편한 대로 계속 가는 겁니다. 이걸 평가하고 아니면 이 정책을 제정하는 분들이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어느 영역이나 다 똑같습니다. 서울 서초구에서는 CCTV 영상을 경찰의 모바일로 신속 제공하는 이게 뭐냐면 서초구라고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경찰서가 있겠죠. 그러면 관내 CCTV 관제센터가 서초구청에 있겠죠. 아니면 거기 관련된 서초구가 관련하는. 근데 경찰이 수사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CCTV 영상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공문 내고
이 절차 밟아서 이걸 CCTV 영상을 받게 되면은 이제 시간이 늦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이 경찰의 업무, 수사 업무가 아니라 여러 가지는 신속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서초구가 만든 시스템은 별도 애플리케이션 없이 경찰이 인터넷 웹사이트에 접촉해서 CCTV 위치를 확인하면은 거기서 이제 찍어서 영상 정보를 신청하면 바로 보내주는 이런 방식 같아요. 그냥 거기서 할 수 있게. 그리고 문서도 이제 디지털 문서죠. 왜냐하면 신청 공문이나 보안 서약서 등을 거기서 웹사이트에 등록하니까 디지털 공문 형태죠.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서초구에서 제공 영상은 일정 시간이 경과 시 자동 파기되게끔 개인정보가 보호에 힘썼다라고 하는데, 사실 되게 걱정되는 건 그런 겁니다. 예전에 경찰에서 휴대용 지문 탐색기라는 걸 했고, 또 이 112 차 내에 어떤 여러 가지 경찰 관련된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어떤 그 기기 같은 걸 해니까 일선 경찰 애들이 그걸 잘못 사용해 갖고 개인정보가 많이 다른 데로 간 적이 있고, 그래서 그걸 이제 쓰지 못하게 포터블한 걸 빼고 PDF 뭐 이런 것도 빼고 그랬거든요. 문제는 그겁니다. 분명히 편리함은 있는데, 이게 만약에 경찰이 수사적 필요성에 의해서 이거 신청해서 봤는데 거기에 만약에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어떤 개인정보가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웹사이트 CCTV를 한 5분짜리를 받았는데 거기에 우연하게 누군가가 지나가는 모습이 같이 찍혔어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즉 필요하지 않은, 필요성에서 벗어난 여러 가지 정보가 그 CCTV 영상에 있을 수 있죠, 분명히. 그때의 법적인 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그리고 2차적인 녹화나 가공이 안 된다는 보장을 할 수 있느냐. 왜? 지금 어떤 이유 때문에 CCTV 영상 A라는 어떤 CCTV 영상을 보내주세요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사람, 경찰 머릿속에는 이걸 보게 되면 A-에 있는 것을 그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A 다 봤습니다 하고 폐기했지만 사실은 그것을 딴 데서 녹화해 두고 다른 사적 목적으로 썼다. 본인의 개인적인 거라든가 아니면 그걸 또 팔아먹었다든가. 이럴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뭐 보안서약서라고 하지만은 그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상당히 심각한 개인상의 어떤 재산상의 피해라든가 아니면 신분상의 피해, 이런 것들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는 좀 디테일하고 명확한 책임 구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 되게 편리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 경남지방경찰청에서 관내에 있는 이 차들을 등록해서 거기에 블랙박스를 다 등록하는, 이제 원하는 사람. 그래서 그것을 이 수사에 써먹겠다고 하는 쪽으로 이제 정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원치 않는 개인의 영상이 그 블랙박스에서 노출됐을 경우 그것이 다른 데로 노출됐으니까 누가 책임지느냐. 이 부분이 사실은 심각히 골치 아팠던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CCTV 올려 하면은 이제 그러면 이쪽에서 차가 이동하는데 저쪽에서 찍어서 막 하는 이런 거 우리가 멋있게 보지 않습니까? 굉장히 수사에 도움이 되죠. 차가 이렇게 옮겨가고 사람 이동하는 거 다 찍히니까. 그걸 실시간으로 본다면 얼마나 수사라든가 편리하겠습니까? 그런데 수사적 편리성만이 아니라 그런에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라든가 정보 유출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된다. 근데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건 결국은 신청하는 경찰과 그걸 허가해주는 구의 공무원인데, 그들의 보호의식이라든가 아니면 그들의 윤리의식 아니면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심각히 고민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하는 거는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보완책은 서초구가 하는 CCTV 영상정보 제공 시스템의 이 부분이 그걸 얼마나 커버하고 있는가에 대한 거는 그걸 뭐 어떻게든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걸 또 모바일로 제공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4.16 연대에서는 세월호 구조방기 해경 지휘부에 면제부를 준
이게 사실은 세월호 특수단이라든가 아니면 뭐 세월호 참사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다 개판이다. 제가 험한 말 안 쓰기로 했지만 세월호 수사라든가 세월호 사건 관련돼서는 늘 험한 말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 그리고 지금 정권에서도 도와주지 않고 결국은 특별법 조사위 다시 만들고 또 되겠느냐? 절망적이다. 사법부도 겨우 이렇게 면피하려고 정도 하고 뭐 검찰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검찰에는 이미 뭐 의미가 없고 걔네들은 뭐 하기 싫어하는 걸 겨우겨우 하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참 난감하다. 다시 4.16 연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건 처음부터 다시 수사를 해야 된다. 근데 이미 다 많은 기록들이 없어지고 조작되고 왜곡됐을 수 있다. 충분히. 근데 검찰이 움직이지 않고 그럴 경우 실제로 강제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결국 특별법밖에 없지 않느냐. 그것도 실제의 조사위의 특사경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도의 그 이상의 기소권까지도 주는 결국 거기까지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답답한 상황이죠. 자, 제가 이제 오태훈의 시사본부 이제 출연하러 나가봐야 돼갖고 나머지는 이따 오후에 다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